투자까지 나가서 얘기를 하고 그것도 주소부터 짐을 싸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4층에 한 층을 내려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의 입장에서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시키고 일단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하나는 맨 뒤에서 가장 그 탈출구에서 멀리 있는 맨 뒤에서 더군다나 카메라 장비를 들고 있는 양의정 선생님 생각이 납니다. 저기를 지금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이제 다시 거슬러서 올라가서 구출을 해야지. 잘못하다가 혹시 다 죽으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 살았는데 나를 버리고 도망간 선생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건 아니거든요. 벌써 올라오는 것들이 벌써 올라올 수 없다고 장난을 했어요. 장난을 심고 있다. 빨리 해서 다시 대피라는 작업을 했는데 그런 예상치 않은 상황을 넣어가지고 한편으로는 세아페 있었습니다. 자기 자기 이런 것을 작성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아까 있는 사회학자니까 사회학자 입장에서 사회학자 상상력을 다루는 것 개념을 가르치게 했지만 거창하게 될 것 없이 그 상황을 객관화하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였는데 언론이 이제 비판이지만 그랬을 때 대피하기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거동 비판하고 합을 보인다고 이런 상황들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하는 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물론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공유가 다른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다행히 큰 엄마하고 없이 인명 피해서는 없었다고 얘기했었으므로 사건은 끝났지만 이번 시기에 이런 재난 시기에 대피에 관한 그런 사회시기 또 한편으로 그랬을 때 지금 이제 거기 교양관이라고 하는 제가 알아보니까 대표가 굉장히 이제 막히잖아요. 한꺼번에 많이 인원이 나오다 보니까 그랬을 경우에 학교 정리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좀 더 세계적인 대피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특히 그럴 경우에 거동을 비롯한 시험을 위해서 어떤 시기에 가이드라인이 알고 있을까 그런 것들이 좀 어쨌든 여러분들 다 공부하겠다. 이런 것을 다시 다 반갑고요. 그런 의미에서 회장님, 강일원, 문시인, 손대석, 김민석, 김원석, 김나파, 장한가, 권효종, 양채린, 김영래, 채린, 오연수, 송지용, 박주현, 이미주, 변세영, 김효인, 이준수, 박민호, 유승근 이분들도 정책하고 있는 선택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내려 바라보는 부분이 있고 이론적 시각, 여기 기억을 되살려보면 기능주의적 시각 이런 얘기에서 하나의 유기체로 사회를 있고 그 사회에서 다양한 부분들 머리, 손, 칼 이런 것들이 그 전체 체계, 유기체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기능을 하위 펑션을 선택하기 기능도 있고 음식을 먹는다는 게 있고 팀의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사회 전체를 통합을 위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발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통합, 질서, 원활한 작동을 위한 그런 수행을 하고 있는 목표를 강구하는 신앙들이 균형주의가 아주 멀리 떠나있지 않는 것이 구조주의입니다. 사실은 구조주의와 균형주의가 사회과학 이론에서는 50년, 60년대에 구조 기능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틀로 통합이 되고 그것이 대재앙의 사회과학 전반으로 지금 패러다임을 두고 있어요. 어쨌든 강점이 다른 시각인 것이 구조주의라는 거고 그 체계, 비교적 질서와 통합을 강조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기능주의가 굉장히 유사하죠. 그 체계의 그 규칙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그 체계가 작동하는가. 그래서 마이크가 머리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 잘할 것 같아요. 영어에 한 가지 와 계시는 솔직히 영어 교과서 질색을 하네. 그 정도까지 공부하기는 강요하진 않겠어요. 여기는 괜찮죠? 그냥 뭐 바다 냄새 풍기지 말고 그냥 딱딱 잘 천천히 의미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그죠? 구조주의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걸 학자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가 쓴 그런 설명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천천히 그냥 뭐 정확한 답으로 여러분들이 쫓아가면서 생각할 수,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 해서 읽어주실까요? 마이크를 가까이 계셔야 카메라에 목소리가 나오고 좀 더 큰 소리로 부탁드릴게요. Look behind working the physical and conscious designs, beliefs, ideas, realities, performance, objects. 근데 그게 왜 아주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Limited stations to expose your honors, how those designs are in effect of outputs, effects, responses, products generated by underlying causes, hidden mechanisms, what use the number of if structures that are universal to the human mind. 마지막에 언더라인 Underlying causes, hidden mechanisms, or limited number of deep structures that are universal to the human mind. 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그죠? 의미가 다 이해가 되죠. 여러 가지 이제 인간 주체들 항상 그 있는데 그것에 언더니 그 심층 그 밑에 있는 그런 것들 마시는 게 어떤 거냐면 underlying causes 필름 숨겨진 것들이나 이하고 limited number 아주 그냥 소수의 그런 deep structure 심층 구조 그래서 다양한 뭐 표현들이 있겠죠. 기능들이 있고 행위들이 있고 문화적 양식들이 있는데 그것에 주로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이 기능주의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
사회통합을 설명을 한다면 그런 것들의 이면에 혹은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구조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특히 이제 우리가 다음 이론적 시각, 역사적 발전주의적 시각, 세계 신앙시적으로 시각과는 구분되는데 universal to the human mind, 이게 보편적인, 그래서 사회와 상관없이 그것이 미국 사회이건 한국 사회이건 영국 사회이건 상관없이 그 인간의 의식에 보편적으로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깊은 신체 구조를 발견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굉장히 이제 언어학 하시는, 어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언어학적인 어떤 규칙, 보편적 규칙들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그 규칙, 보편적 규칙이나 뼈대를 가지고 언어적인 구조들을 혹은 구체적인 언어의 양식들을 분석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인류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바로 사회에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깊은 구조를 발견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 사회의 심층 구조를 발견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시각에서 먹거리와 관련된 음식과 관련된 규칙을 발견하려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정말 어떻게 보면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류학자이자 언어학자인 서울 레비스트라우스라고 하는 그런 학자이기도 하고 있지만 이분에 따르면 먹거리가 분류되고 조리되고 조합하는 방식을 지배하는 규칙이 있다. 언어가 있죠. 언어 구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언어의 어떤 뼈대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문화적 현상들에도 보편적인 어떤 구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원리 원칙 같은 것들을 이제 발견하고 있는 해서 그래서 에리스토텔에 따르면 인간의 다른 모든 종들도 그죠? 먹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집에서 보는 강아지도 있고, 빈대양도 있고, 소랑 다른 모든 종들이 먹이 활동을 해야 생존할 수 있는데 인간과 동물, 문화적 존재에서 문화적 존재의 인간이 동물과 대화해서 쿠킹, 조리, 요리, 조리한다는 거죠. 조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인간과 동물을 구별짓는 한국은 뭘까요? 혹시 저도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는데 생각 불을 쓸 수 있는 건 구체적으로 정답 내가 생각하는 정답 그거 뭐라고? 있어서 뭐기간에 오래 소화도 잘 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소화하고 혹시 정치적으로 정치개혁적 어떤 전문가? 조리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불을 사용해서 그래서 익히고 끓이고 굽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하고 책 제목을 제가 나중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진화인 박사하고 한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주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인간의 진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음식에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큰 책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조리와 관련돼서 문화적 존재의 인간을 규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요리, 쿠킹이라고 하는 거는 먹기,
그래서 그냥 수력과 색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인간 육성의 밑에서고요. 그런 목표력을 그런 자연, 네이처라고 하는 것을 컬처라고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가진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음식의 트라이앵글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가로축으로는 문화와 자연, 왼쪽으로 가서 문화와 자연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자연, 그다음에 상상과 변화, 올라 있는 상태, 루어 상태에서 푹 트는 와트는 그래서 변화의 과정이 인간에게는 문화적 과정이고 푹 한다는 거고, 자연 상태에서의 와트 부패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혹시 여러분들 블랙보드에 보시면 이렇게 자료에 세 번째가 네 번째 글로 그냥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이 파트 메리스토스가 쓴 조금 더 리버브 폼이라고 해서 애초에 이 음식의 삼각형을 특히 고기와 관련해 조금 더 세련된 방식으로 좀 구조를 밝힌, 그리고 짤막한 한 3쪽밖에 되지 않아요. 영어들이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깊게 이 메리스토스의 음식의 삼각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명한 인류학자가 어떤 식으로 이 음식에 관해서 분류를 시도하고 있는가,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짤막한 것들을 가지고, 어쨌든 워낙 원래는 음식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으로 이런 위에 있는 그런 음식의 삼각형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면 그걸 조금 더 이제 개발시켰다고 할까요? 조금 더 응용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주로 고기를 가지고, 그래서 세 쪽짜리 글을 보시면 아는데 고기를 가지고 조금 변형된 형태의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뭐에서 쿡스토어 같은 먹튀를 하는데 고기를 이렇게 원상태에 있는 것을 로스트, 볶기. 사실 로스팅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뭔지 워낙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긴 하지만 워낙 끝 같은 것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스모크,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고기를 그냥 날로 먹었겠죠. 그래서 약간 이제 변형을 시키는데 가장 원초적으로 변형을 시킨 게 로스트가 돼요. 그래서 로스트는 원하면 그냥 직화고기라고 하죠. 그래서 다 굽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기구를 사용하게 된다면 쇠꼬챙이 같은데, 나무꼬챙이 같은데 그냥 캠핑을 간다. 별다른 도구가 없어. 고기를 굽는다고 불을 피우고 그리고 나무 캔대기 같은 데다가 고기를 구워서 그걸 꽂아서 이렇게 이제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먹을 수도 있어요. 굽는 거예요. 직화구이라고 표현하겠어요. 거기다가 물을 넣어서 뭐예요? 끓이면 쌀물을 국물을 내고 고기를 부드럽게 하고 이런 과정을 하는데 고압기로 계속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뭐 이렇게 하려면 불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솥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거를 왜 같은 걸 할까 약간 묘안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표현했고, 그다음에 공기를 활용해서 스모크한 서서히 흐르는 가장 문명화된 방식의 문화적 쿠킹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새로운 혹은 변형된 삼각형을 제시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그 글을 읽어보면 아는데 왜 그거를 도대체 이런 주장, 이런 그림을 제시, 어떻게 이런 그림을 제시할 수 있었을까? 저도 좀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모엘 미트라고 하는 거는 독일의 언어가 좀 몇몇
그 일각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 보일드 미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느리게 붓배시키는 과정이다라는 말을 듣고 어학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일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gradually rotting 그런 식으로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독일어 음식에 있는 게 보일드가 rotting from cook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릇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가족 중심적으로 보일드가 그래서 그래도 사실 우리나라에는 보일드 미소들이 많이 사실 그래서 이 음식의 삼각형으로 본다면 아마 탕 이런 것들, 갈비탕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고기를 좀 분량을 늘리는 거죠. 여러 사람이 그냥 고기를 구워서 먹는 것보다는 가족들이 곰탕을 끓여서 같이 먹는다는 것은 음식의 분량도 늘리고 고기를 부드럽게 하여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가족 중심적인 음식이라고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레비스트로스의 그 설명 방식을 차용한다면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갖다 쓴다면 그런 식으로 한국의 음식 문화도 설명하고 어쨌든 그런 보일드 미트가 있고 로스트 미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시커멓게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문화적인 효과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문화적이지 않은 것 그냥 상단에 바로 되는 바로 밑에 있는 덜 문화적인 고기 먹는 방식이고 그리고 많은 유력적인 경우들이 있는 로스트 엑소 가족들이 혹은 공동체 구성원들 집에 왔을 때 다른 사람들과 약간 축제적인 의미 그런 음식 지금도 아마 모르겠어요. 이런 설명은 그대로 이제 비판 없이 받아들인다면 무슨 뭐 바베큐 같은데 약간 그런 이런 의미가 아닐까. 바베큐는 좀 특별한 날 굉장히 숨는 곳에서 집이 넓은 사람 같은 정원에서 있는 것이고 이제 가장 문화적인 그런 방식은 훈제를 이건 그 훈제는 그릇을 사용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이제 레비스트로스의 설명을 비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일반적인 의미의 그릇을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 기구, 도구를 문화적 기구를 사용합니다. 그게 북한이라고 하는데 사실 일본에 익숙하지 않은데 석쇠 같은 걸 통해서 연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고기를 천천히 익히고 혼재하는 음식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음식의 다양성, 여러 문화들마다 음식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게 유럽 중심주의적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주의나 구조주의가 나름대로 이제 그럴듯한 설명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비판을 하면 굉장히 이제 유니버스한 보편적인 어떤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유럽 중심적 보편주의라고 하는 비판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현상을 설명할 때 유럽인들의 시각에서 어떤 비서구 사회, 특히 작은 규모의 부족 사회 같은 데 가서 어떤 원칙을 발견하고 그것이 굉장히 모든 사회에서 관찰 통하는 딥 스트럭처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을 경험적인 어떤 사례로 역사적 특수성에 따라서 이런 원칙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반론들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발효 음식들, 한국의 김치나 젓갈 이런 것들은
문화적으로 나타난 건지 내추럴하게 자연 과정으로 부패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젓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세련된 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젓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의 어떤 이런 지식, 먹거리가 된 전통 지식을 활용하는 그런 다양한 젓갈들을 이런 도식으로 보면 에리스토텔에서 살았으니까 어떻게 이걸 또 나름대로 아마 또 설명하겠죠. 또 하지만 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음식과 관련된 케이스들을 여러 비선 사회에서 사례로서 어떻게 제시하냐면 이 설명이 다 정확히 맞지는 않지 않을까. 그래도 관심 있으면 그럴 것도 있는 걸 참조하시고요. 또 다른 이제 구조주의자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영국의 대의학자인 레이터로스 사람은 이제 의학자는 음식은 하나의 코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리스토텔스와 유사한 이런 음식을 통해서 그 사회의 구조, 그 사회를 작동시키고 있는 그런 구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음식의 문법, 영학적. 그래서 이런 음식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구조, 사회의 구조라고 하는 건 미개적 구조하고 역할, 기능에 따른 어떤 수평 문화를 포함하는 다양한 것들이 이런 사회 구조를 표현하고 또 그것들 간의 어떤 표현과 배제 이런 것들을 안내를 표현합니다. 사회 어떤 음식을 함께 먹는 것 아마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남녀 간의 데이팅 한다고 했거든요. 처음부터 좀 양념 아니면 간장게장 이런 거를 같이 먹는 좀 이상할 거예요. 그러나 손가락 빨리 엄청 먹고 뜯어가지고 이런 거는 먹고 처음에는 아마 그냥 커피 한 잔 마실까요? 커피 한 잔 마시다가 조금 친숙해지면 밥을 같이 먹을까요? 그리고 파스타를 조금 이렇게 아니면 초밥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예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야말로 뜨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 먹을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 혹은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그 관계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음식 카테고리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어떤 날들, 의례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회든지 간에 적어도 현대 사회는 일주일 단위로 구성이 되고 12개월 국민의 경우에는 사실 현대적인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데 좀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미국의 사회학자 레리 슈트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달력이라고 하는 게 소비에트에서 처음에 생각한 그런 달력, 우리가 쓰고 있는 일주일, 1년, 한 달, 12개월 이런 달력이 보편적인 것이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권력관계라든지 종교적인 문화의 충돌 그리고 그것에 의한 제도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질문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전제로 할 때 각각 아침, 점심, 저녁 새끼가 일반적인 현대사회잖아요. 어쨌든 새끼를 먹는 것 혹은 일주일 단위의 음식에 관한 여러 가지 규범 이런 것들이 그 사회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천천히 그냥 어디서 사는 거 아니고 그냥 같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Through menus and meal options prevail in your meal weekly for health days and outside prudence, personal days and for weekdays.
사이클, 생애 주기에 따라서 어떤 메뉴와 음식의 패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들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이제 뭐 아침을 먹고 점심 저녁 먹고 이러는데 그 안에 사실은 그 사회의 규칙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의 식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루 반대. 물론 이제 뭐 하나 좀 다시 가는 게 있고 조금 다른 방식의 식사하는 사람도 있죠.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는 어떤 사회들만의 되게 보통 공유된 음식에 관한 규칙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은 보통 가볍게 시리얼, 점심은 샌드위치, 저녁은 물이나 생선으로 먹고 서구 사회에 메리 더글러스가 보통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제가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1년 단위로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메리 더글러스의 어떤 이런 설명서를 가져가 정리를 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설날에는 떡국을 배부른 때는 여러분 이제 분명히 산업화와 현대화 속에서 이런 규칙들이 변하고 있고 그렇죠 사실은 구조주의를 비판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이고 사회 변동에 따라서 사실은 음식에 관한 규칙도 변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통사회 같은 경우는 배부른 때는 국밥과 건강 여러분 모르겠어요. 지금 대보름 이런 게 별로 중요한 날이 아니죠, 그죠? 잘 모르지만 보급밥은 먹고 불을 쓰지 않고 땅콩 불검 이런 것들을 먹는다 이런 게 전통사회의 중요한 음식 규칙이에요. 그다음에 뭐 추석 이번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송편을 준비하다 이런 것들 통해서 구조 기능 중에서 설명하면 음식에 관한 규칙이 구조주의지 기능주의로 설명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송편을 먹고 그다음에 뭐 송편과 여러 가지 가지고 제사를 지내서 수직적인 수평적인 확대 가지고 연대와 통합을 달성한다. 그래서 구조 기능 중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생으로 본다고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100일에는 수수떡 그래서 악마를 쫓아내고 귀신을 악귀를 쫓아내고 뭐 이런 약간 그런 전통 신앙, 인간 신앙을 기반한 그런 것도 있고 도래는 백설기와 복수 그래서 장수를 기원하는 이런 것들 결혼식, 환갑 이런 인간의 생애주기 인간의 생애주기를 통한 일생을 통한 음식에 관한 규칙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그 사회의 어떤 관계, 가족 관계가 됐고 혹은 가족 구조 이런 것들이 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 기능 구조 두 가지 시각이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인식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다시피 뭐 가발식이 됐고 아니면 뭐 나이 든 분들과 술을 먹을 때 두 손을 잡고 뒤돌아서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의 또 비례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원래 이제 특히 신체 구조라든지 서구적인 보편주의에 기반한 음식에 관한 원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시각들이 맨넷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제기되어 일군의 역사 발전론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시각에서 그런 구조주의의 설명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구조주의는 아까 뭐 레스토스나 메리더블에서 얘기한 것같은 음식에 관한 기본 문법, 이제 보편적인 문법을 발견하려는 컸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사실은 먹기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변동의 하나의 결과물이고 사회 변동을 보여주는 그런 아이템이지 그로서부터 무슨 보편적 규칙을 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죠. 그래서 역사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음식에 대한 회피와상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보편적 규칙이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나 프랑스에서나 그렇고 영국에서는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각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 아닌 특수한
특성, 독특한 어떤 역사적 경험이라든지 사회 변화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실제 이제 1985년도 연구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먹기와 취향을 비교한 것이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의 음식만 이래, 프랑스 음식만 이래, 이런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그때 사용했던 개념이 소위 말하는 문명화 과정, 문명화. 그래서 이런 내내뿐이 아니라 많은 이제 역사사회학자들이 LES라고 하는 학자들이 서구의 어떤 사회 변화, 이제 경제적인 어떤 변화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변화 이런 것들에 관심이 가지면서 서구의 변화 혹은 인류의 역사 변화 이런 것들을 문명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했고 맨넬도 그런 의미에서 유사한 입장에 서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명화라고 하는 것은 외적 구조, 제도나 문화, 규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을 또 본능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 세련화시키는 이런 걸로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를 하지마 하고 법으로 때릴 수도 있고 혹은 뭐 맹매를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초기적인 어떤 훈육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저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가치나 규범, 행위 양식을 내면화하겠죠. 어렸을 때부터 식탁 교육을 통해서 시켰던 학교에서의 어떤 식사 매너에 관한 교육이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식탁 더 이상 이제 먹기가 잘 훈련된 강아지들은 안 그렇지만 강아지 한 서너 마리 키우고 대박을 주잖아요. 그러면 달려들어서 자기 거 먹고 남의 것도 뺏어 먹고 하니까 정신 없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인간으로 하나의 동물로서 그런 먹기에 관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 한다면 사회적 존재로서 혹은 문화적 존재로서 인간이 어떻게 이 것들을 조금 더 문명화된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가 되고 그래서 사회의 어떤 발전, 문명화, 산업화 이런 것들과 더불어 구체적인 다양한 영역들이 이런 문명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음식과 먹기 그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그것을 식욕의 문명화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유럽의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음식 문화를 변화시켰다는 거죠. 전통적인 문화에서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에티켓이라든지 식탁 매너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 연구를 통해서 특히 이제 프랑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구 사회, 유럽 사회에서 서구 사회에서 프랑스의 음식 문화가 가장 복잡하기도 하고 가장 세련되기도 하고 가장 소위 말하는 고급 음식 문화로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래서 내년의 연구는 아니지만 다른 연구들을 봐도 왜 프랑스에서 이렇게 음식에 관한 그런 다양한 문화적인 어떤 다양한 문화가 만들어졌는가 소위 말하면 풍성한 음식 관련 문화가 만들어졌는가 이런 분석을 한 것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프랑스의 정치혁명 굉장히 느리게 진행된 부르주아 혁명 그리고 왕권의 절대 왕정의 강화 이런 과정 속에서 프랑스에서 왜냐면 이제 이거는 조금 딱딱한 책이지만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지원이라고 하는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지원이라고 하는 레일턴 리오라고 하는 정치학자, 역사 정치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영국과 프랑스가 굉장히 달랐어요. 프랑스에서는 귀족들이 혹은 상인들이 기존의 왕정 체제를 뒤집은 게 아니라 왕궁의 문화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돈을 주고 귀족 자리를 사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호화로운 왕실의 문화, 음식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귀족과 부자들 사이에 공유되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해체되고 다시 강화되고 갔다 갔다 하고 다시 되게 복잡한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긴 과정을 겪으면서 프랑스 그 왕실이나 귀족들을 위한 셰프들이 주방장이라고 해야 되나? 주방장들이 나와서 식당을 차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왕실 음식 문화의 대중화 혹은 대중 음식의 고급화 이런 과정을 겪게 돼요. 그리고 관련해서 프랑스 시식들이 음식 비평가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됐고 이런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 맨날의 얘기는 아니고 프랑스의 어떤 음식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어쨌든 맨날의 연구에서도 그런 레스토랑, 그다음에 테이블 메뉴, 그다음에 왕실 출신의 요리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왕실에서 공유되던 그런 문명화된 음식 문화가 프랑스의 대중들에게 공유되고 혹은 선망되면서 흉내내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프랑스의 음식 문화가 굉장히 문명화되고 고급지고 세련된 것을 비교해 된다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비교 성향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영국은 어땠냐면 영국은 인클로즈라고 하는 굉장히 폭력적인 공유지를 사유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주들이 자본주의적 어떤 상업을 위해서 사유지에 양을 키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급격한 굉장히 혁명적인 어떻게 보면 잔인한 올리버 트위스트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대량의 거지와 불황민들을 산출하는 방식의 인클로즈와 산업혁명을 겪었고 이것을 통해서 릴렌의 표현에 따르면 요리하는 법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인들도 여러분들도 영국 여행에 보면 없지만 사실 영국의 음식을 관련한 것이 거의 없죠. 가장 대표적인 게 피쉬 앤 칩스라고 하는 생선 튀기고 간장 튀김 같은 거 얹어서 주는 그런 음식 정도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유럽 사람들도 또 영국 사람들을 인정하는 바이든이지만 굉장히 척박한 이렇게만 설명할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서명문화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얘네는 이런 프랑스와 영국의 음식 문화의 어떤 큰 차이를 양 사회의 어떤 근대화 과정, 넓은 게 산업화 과정 이런 것과 그리고 정치 사회적 변화가 정치의 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음식에 관한 문화가 달라진다. 요즘은 보편적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 음식과 먹기라는 거죠. 또 다른 역사 가지고 있는 시각의 연구자는 마빈 해리스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음식 문화의 사실 마빈 해리스가 쓴 인류학적인 연구들이 너무너무 많고 굉장히 흥미로운 책들이 많아요. 방학회 같은데 찾아보면 이렇게 지금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어렵게 이렇게 되는 책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분석들을 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연구 성과라고 할까 다른 예술에 빠질 수 없는 게 인도 이야기, 인도의 쇠고기. 인도인들은 왜 소고기를 먹지 않는가 혹은 먹지 않게 되는가. 혹시 인도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못 가봤어요. 꼭 가보고 싶은데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도 그래서 물론 실감은 안 나지만 TV 같은 데 보면 인도의 대도시에 텔레비나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이런 영상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인도, 그 당시 마빈 해리스가 썼던 이 책을 썼던 인도 공식 문화의 수익하는 이 책을 1970년이네요.
통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인도에 2억 마리 이상의 소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4분의 1, 5천만 마리, 대한민국 인구 비슷한 개체수가 그냥 길거리에서 돌아다니고 대도시에 그냥 뭐 거리에서 자동차와 함께 대행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그냥 습관이나 문화가 아니라 사실은 헌법, 그 법률, 다양한 법 제도를 통해서 소를 도축하는 걸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연사입니다, 소를.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인도의 힌두교에서 암소를 굉장히 신성한 신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빈 헤리스가 보니까 이게 무슨 보편적 규칙이나 혹은 어떤 실질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변동해 왔다는 것을 이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힌두의 경전, BC 1800에서 800년 사이에 리그베더라고 하는 힌두의 경전을 보니까 인도에서는 소고기를 되게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의례의 어떤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브라만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계급, 카스테제에서 보면 그게 한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 소를 도축한, 그래서 그 도축한 소를 의례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먹는 그런 게 이제 힌두교의 소고기였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사회적 경제 변화, 상호작용 결과다.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이제 전통 사회에서는 소고기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의 문화였어요.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지배계급들이 피지배계급들을 관리하고 통치한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보편적으로 소고기를 잘 먹는 그런 문화였는데, 근데 이제 인도 사회가 변하면서 발전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면 소를 키울 수 있는 수목지대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가 귀해진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 이제 생태학적 적응이라고 표현이 있어요. 나중에 있으면 생태학적으로 적응하면서 소를 이제 좀 압축적으로 효율적으로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양농업, 그리고 이제 고기만 먹어서는 그 인구를 다 충당하기 어려우니까 우유, 그다음에 치즈 이런 걸 통해서 이 소의 의미가 바뀌게 되죠. 고기를 먹는 거가 아니라 고기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제품 이런 걸 주로 이제 생산하는 그런 산업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희소한 고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배계급, 브라만이나 시아티아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고기를 먹고, 그리고 대중들은 이제 유제품 이런 것들을 먹어라. 이런 식의 음식과 관련된 계급적 분화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런 과정 속에서 힌두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이 이제 확산되게 되는데, 특히 대중들에게 불교나 자이나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들이 확산되게 됩니다. 이 불교나 자이나교에서는 살생, 지금 우리도 불교에서는 살생, 고기를 먹지 말고 살생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퍼지게 한 거예요. 대중들은 어차피 이제 유제품들을 먹고 있었는데, 뭐 이런 종교가 대중들의 어떤 불교적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뭐 고기 안 먹는 게 너무나 이제 당연시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건 이 과정에서 대중들을 통해서 풀뿌리적으로 확산된 불교의 여러 가지 원리들이 일부 상류 계급들에 의해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도 불교 괜찮은 종교인데 뭐 이러면서, 그래서 불교 신교의 경전을 상층 계급들에 공유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역동적으로 대중들은
이제는 단순히 소를 먹지 않는 게 아니라 소를 소와 다른 신들을 이제 다 신교죠. 함께 숭배하는 이런 이제 변화를 겪게 됐다는 거죠. 결국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불교의 교리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다정교 사회인 인도에서 수용됐지만 불교 자체는 이제는 다시 인기를 잃고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제 지배계급도 그렇고 일반 대중들도 그렇고 불교적 교리를 수용한 새로운 형태의 힌두교, 특히 이제 암소나 소의 신성성을 전제로 한 그런 힌두교 신자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기는 먹지 않게 돼요.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오랜 그런 과정. 그래서 이제까지 과정들, 해리스의 그 논의를 요약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생태학적 적응 양식, 사회지도, 경제관계, 계급관계, 종교 이런 것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음식 문화가 변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태초부터 인도인들이 소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태초부터 암소를 신성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라빈 해리스의 92년도 변록함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세기에 걸쳐 불교와 힌두교는 인도인의 인을 놓고 투자가 들어갔고 결국 힌두교가 이겼지만 브라만들은 리그베다에 새겨진 종교 희생들을 회복하지는 못했으며 살생금지의 원리를 집행하고 자신을 소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소의 보호자로 설정했다. 그게 아이러니컬한 것같아요. 그래서 워낙 대개의 이제 초기 종교를 보면 희생제, 뭐 소가 됐건 양이 됐건 뭐 사슴이 됐건 이런 것들을 피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 고기를 나눠 먹고 이런 문화가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인도에 대한 복잡한 그런 역사적 결과를 통해서 전혀 다른 방식의 소를 대하는 태도, 고기를 대하는 태도가 됐고 지금은 인도를 전 세계에서 동물성 단백질 수배를 가장 적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바꾸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두 번째 비문주의, 구조주의, 그다음에 역사 발전의 시각, 그다음에 이제 식량 체제론적 시각. 큰 틀에서는 식량 체제론적 시각은 역사 발전론적 시각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보면 역사적이고 조금 더 현대적인 어떤 변화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성과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따로 보긴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지만 이제 관심 있으면 아마 좀 찾아보면 알 수 있겠지만 사회학이나 경제학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는 세계 체계론, 경제이론, 상품 사슬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았고 특히 이제 자본주의 라빈 해리스의 어떤 분석을 굉장히 다양한 시간들을 활용해서 역사적 변화들을 관찰하고 추적해낸다면 생명체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라고 처음에 얘기해요. 기초 얘기죠. 현대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와 거의 동일하라고 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 발전을 받으면서 식량 생산과 소비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했어요. 학자들은 뭐 프레드먼, 몽라이트 이런 것도 있고 역사의 이론화, 이론 역사라고 하는 좀 되게 현학적인 표현이죠. 조금 그냥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까 구조의 이론은 심층 구조, 보편적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빈 해리스 같은 경우는 역사적 변화, 역사적 특성 같은 것들을 굉장히 관심이 갖고 맥락도 마찬가지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과 차이를 설명해 내려고 하는, 분석해 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면 뭐 그 중간 어디쯤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사례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것들을 가지고 뭔가 그래도 준범위적인 어떤 이론화, 개념화를 하려고 하고 이런 개념과 이론을 가지고 또 개별 사회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같은 것들을 다시 설명해 내려고 하는 그래서 역사를 이론화하려고 하고 그 이론을 가지고 이론이 그냥 딱 고정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이론 자체가 역사와 특수성에 의해서 재구성되는 이런 이제 접근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자본주의 변동 과정에 따른 국제 분업 질서 구조,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전 세계를 지금 이렇게 포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소위 말하는 선진 R&D를 많이 하고 AI 이런 거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원자재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농산물을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해내는 그런 국가들도 있겠죠. 중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인도네시아에서는 실바를 조립하고 어디 스리랑카에서는 티셔츠를 바느질로 생산하고 이런 분업 구조가 있는데 그런 국제 분업 질서의 구조 그다음에 이제 한 나라 안에서도 보면 이제 기업 자본가, 노동자, 무슨 지식이 다양한 형태의 행위자들이 있죠. 그들은 기업 변화라든지 그런 것과 식량 생산의 수치를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제가 2022년도에 아시아 리그라고 하는 그 학술지에 썼던 세계 체계 변화와 한국 음식의 체계라고 하는 그 부제가 식량 체제와 정신이라고 하는 그런 한번 보고가면서 그것도 제가 블랙보드에 리뷰커리에 그냥 복사를 파일 하나 올려놨으니까 좀 심심하다. 좀 깊이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내 노트에 있는 사람이 저는 그냥 2017년에 벌써 이게 6년이나 됩니다. 맨 왼쪽 흰색에 슬래빅 마이크 이런 거 가운데 있잖아. 하얀 프레임이라고 하면 수능체제로 대표적인 학자예요. 그리고 마지막 70대 후반 80분 넘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93년까지 산업대학교에서 가정생활 강사를 받았을 때 한 지도교수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토론토 대학교 있었는데 거기에 자주 와서 같이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24년간에 이제 외국 교수는 뭐 종종 만났지만 24년 만에 만나서 이거는 스코틀랜드도 영국에 이제 영국의 그런 작품을 바가 뭐 하는 바였냐면 이제 좀 비싼 돈을 내고 디너 투어를 했어요. 투어를 했는데 스코틀랜드 하면 유명한 게 뭘까요? 스코틀랜드 마실 것으로 위스키 시움 위스키 시움은 잘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스코틀랜드에서는 위스키 여러 개를 놓고 거기서 시음하는 그런 투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한 잔씩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음을 하고 나중에 이제 저녁이 나오는데 저녁이 뭐가 나왔을까요? 피쉬앤칩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 참 돈 한 뭐 7, 8만 원 냈던 것 같은데 피쉬앤칩스와 위스키 시음을 했기 굉장히 오랜만에 정말 선생님들 만나서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0년 체제로는 어쨌든 그 먹거리 어떤 유통, 생산, 소비 이런 걸 통해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본주의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사회 변화를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중요한 렌즈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침략체제는 먹거리 상품에 체현된 나중에 결정되기에 대한 렌즈라고 그래서 식품 생산, 소비, 그것들에 관한 구조 이런 걸 통해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여러 가지 관계와 구조와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이제 경제학 하시는 분들 조금 친숙할 텐데 자본주의 사회는 크게 기간, 자본주의 발전 기간은 900년, 600년까지 다시 올라가긴 하지만 식량 체제로는 주로 관심 있는 영국의 해결론 시대, 본격적으로 영국이 전 세계의 가장 초강국 국가였던 그 시기와 미국의 시기 그리고 큰 틀에서 구분하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그 내부의 식량 생산과 소비 유통 구조가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영국의 해계문 시기 19세기 그리고 서구 제국주의의 외연적 축적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리적으로 팽창한 거죠. 식민지를 찾아서 여러분들 호주나 뉴질랜드 여행 가보시는 분들이 경험했겠지만 영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다. 그 막 제대로 된 지도도 없고 항해 기술이 물론 발달했겠지만 지금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그런 시기에 배를 타고 호주의 곳곳에 영국의 깃발이 있고 뉴질랜드의 그 막 깡촌에 자신의 어떤 도시 그리고 선장 여왕 이름을 붙인 마을을 만들고 그것들이 좀 겁날 정도로 지금도 사실 영국에서 호주 가려면 비행기로 굉장히 많은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18세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몰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영국은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전 세계를 이제 주도했고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산업 구조 혹은 국제 분업 구조 중심 이렇게 강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영국,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포르투갈, 스페인 국가들이 중심부 국가들이 있죠. 국가들이 주변부 아직 국가로 국민 국가로 이렇게 제도가 되지 않은 비서구 지역,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 지역, 남미 지역 이런 지역들이 다 이제 주변국가인데 이들과는 이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그 제국주의에 관한 역사 이런 걸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시기에 주로 그 말하는 중심 선진국들은 공산품들을 만들어서 성매를 하고 주변은 비소국 국가들은 식량이나 원료 이런 것들을 그리고 보통 불균등 교육이라고 해요. 이제 공평하지 않는 그런 교육. 그리고 영국의 해계문 시기에는 이중적 공산을 위협해서 작동을 하는데 역사학적 지식을 좀 활용해야 돼요. 식민지에서는 열대 농산물을 이제 유럽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카리브로 보내요. 유럽의 대중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럽의 임금 노동자들 생각하셔야 되고 영국이 상업화되고 있는 시기에 상업화된다는 얘기는 영국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고 영국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맛있는 것을 먹고 그런 것을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제 영국 농민들이 생산한 밀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지역 주변부 지역에서 공급한 다양한 형태의 과일이나 심지어는 미국에서 제공한 곡물 밀도 있었어요. 미국은 그 당시에는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식민지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민자 정착지.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한국이나 혹은 아프리카, 뭐 중남미 지역의 식민지와 호주나 미국 같은 지역의 식민지는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settler state라고 얘기합니다. 이민자 정착지. 그래서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 북미 대륙으로 건너가죠. 호주나 미국으로 건너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경제와 국가를 세우죠.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 인디안들이 됐던 호주의 원주민들은 그냥 학살되거나 완전히 문화적으로 물질돼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미국이라고 하는 식민지 혹은 호주라고 하는 식민지가 자신들이 결국 독립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유럽인들에게 이제 자신의 독립을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거고, 한국과 같은 지역의 식민지는 이민자 정착지가 아니라 이민자들이 와서 정치적으로 통치를 하고 양민족이 한민족과 일본 민족이 불편한 동거를 했다고 할까요?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식민지의 어떤 결과나 혹은 통치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 이 사례에서 한국과 일본만을 어떻게 볼 것이냐 좀 다른 건데, 주로 영국 회계원 시기의 제국과 식민지 관계를 보면 한편으로는 롯데 농산물에 관련된 아프리카 카리브해, 그다음에 이민자 정착지에서 동미와 호주 같은 데서 밀을 주고 영국의 노동자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관련 기업들이 형성하게 되고, 유럽의 노동자들에 있어서는 값싼 비유럽의 농산물, 그것이 곡물이 됐건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열대 과일이나 차, 설탕 그런 게 없었으면 유럽의 경제 발전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요. 그리고 비서구 지역들의 식량 생산 구조의 변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선진국 중심부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이런 게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중심부 국가의 산업화 노동력 형성과 주변부 지역의 식품이 상호작용하고 양쪽 사회가 함께 변화를 가져고 있어요. 그래서 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시드니 민츠의 설탕과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역사 인류학적, 경제사적 연구고요. 네? 그 부분을 읽기 전에 결국은 미국의 비닐 생산 농가, 미국의 중서부 지역들, 아이오와나 인디아나 이런 데가 끝없이 펼쳐진 밀밭이에요. 거기 생산된 밀이 영국의 노동자들로 만듭니다. 영국은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농업 생산이 줄어들고 농민 숫자가 줄어들면서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노동자들을 먹일 수 있는 일은 미국에서, 그래서 더 이상 한 국가 단위의 농업과 농업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차원의 국제 분업이 이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설탕, 카리브해, 지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카리브해 지역의 설탕 수출 문제, 그다음에 우회지도가 도시화가 굉장히 답변의 시기를 겪었던 것이 사실은 유럽의 설탕 소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설탕 소비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영국의 노동자들이 읽어볼게요. 1800 잼이라고 하는데 잼 좋아하죠, 그죠? 달달한 잼. 저도 이제 빵에 잼 발라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잼이 굉장히 슬픈 음식이라고 하는 거를 대학원 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1870년대 잼은 중요한 식품이었고 특히 영국의 노동자들
자유무역은 이 시기에 피행 공장들 발생과 변화를 가능하고 설탕 관절 폐지로 설탕가스 늘고 설탕이 풍부해집니다. 잼은 실제 무게의 거의 50에서 60%가 설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노동력들은 잼 형태로 과일을 소비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책에서 관련된 설탕 관련된 논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설탕은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어요. 약용으로 사람들이 하고 귀족들도 먹는 것이었는데 카리브해를 비롯한 비소금 지역에서 영국의 자본이 들어가서 그 지역의 워낙 주요 작물이 아니던 석탄 수출을 대규모 강제 노동을 통해서 생산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양의 설탕이 다시 영국으로 수입되고 영국을 가져가서 영국의 노동자들은 하루 3끼를 먹고 그리고 하루에 14시간, 18시간 노동을 하게 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아침 식사로 고열량 수입된 미국산 밀로 만들어진 토스트에 잼을 듬뿍 발라서 인도에서 값싸게 수입된 차도 고급 음료였죠. 그러나 이제 인도, 그다음에 스리랑카 이런 지역에서 영국의 기업들이 대규모로 준강제 노동을 통해서 차 생산을 하게 되면서 그 홍차가 대중화되고 홍차에 설탕을 듬뿍 넣어서 고칼로리 잼과 홍차 한 잔을 곁들인 미국산 밀로 만든 빵을 먹고 노동자가 출근해서 하루에 14시간, 18시간 이런 이제 슬픈 영국 노동계의 역사와 미적 관계를 이것도 여기에 있는 것처럼 과일 같은 것들은 비싸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실제 접근하기 어렵고 잼 형태의 보관된 과일을 먹게 됩니다. 이런 것을 미적과가 그래서 영국의 산업과 영국의 노동자들이 어떤 노동 경영 혹은 착취라고 하는 것은 비서구 사회의 재편 혹은 비서구 사회의 농업 구조의 변화. 그래서 이 많은 히카리베라든지 아프리카 쪽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영국분이 아니고 이런 식민화에 뛰어들게 되면서 자신들의 농업이 전통적인 자신들의 식량을 위한 농업이 아니라 식민지 제국에서 필요로 하는 작물들을 간장화, 모노컬처라고 해서 전문화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수수, 우리 지역에서는 수수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이 원국의 어떤 제국의 그런 과정에서 강대국에서 심지어 유엔들이 제국화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신뢰하는